읽어주는 소년. 제가 만든 읽어주는 소년은 책을 읽지 못하거나 읽는데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저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자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짙은 동물기. 까마귀들의 지도자 은빛별.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영리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다. 실버스타, 즉 은빛별이라 불리우는 그 늙은 까마귀는 20년 동안이나 다른 까마귀들을 이끄는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내가 까마귀 은빛별을 처음 만난 것은 1885년 초봄이었다. 수많은 까마귀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은빛별을 구별하는가 했더니 녀석의 오른쪽 눈과 주둥이 사이에 동전만한 흰 점이 있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은빛별이란 이름을 얻었고 다른 까마귀들과도 쉽게 구별되었던 것이다. 은빛별은 약 200마리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캐나다 토론토시에 있는 캐슬 프랭크의 소나무 숲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은빛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관심을 갖고 까마귀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까마귀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도자를 중심으로 훈련을 받는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까마귀들보다 경험이 많고 판단력이 뛰어나야 하며 튼튼하고 또 용감해야만 한다. 은빛별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였다. 은빛별이 이끄는 무리들은 확실히 조직적이었고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질서 있게 움직였다. 은빛별을 대장으로 하는 까마귀들은 초겨울까지 나이아가라 강 연안에 모여 살다가 몹시 추운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해 갔다. 그리고 해마다 2월 말이 되면 다시 토론토시의 소나무 숲으로 돌아와 6주 정도를 머물다 가곤 했다. 까마귀들은 매일 아침 무리를 셋으로 나눠서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한 무리는 아슈브리치만의 남동쪽으로 날아갔고 또 한 무리는 북쪽으로 날아갔으며 마지막 무리는 골짜기를 따라 북서쪽으로 날아갔다. 맨 마지막 무리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은빛별이 직접 지휘했다. 또 다른 무리에도 중심이 되어 이끄는 부대장 까마귀가 있었다. 당시 나는 까마귀들이 주로 드나드는 골짜기에 자리 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까마귀들의 생활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내가 은빛별이 이끄는 까마귀떼를 관찰하던 골짜기에는 우리 집을 비롯한 주택들이 개울을 따라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개울 군데군데 다리가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 까마귀들은 3월에서 4월 중순까지 그리고 늦여름에서 가을까지 매일같이 2차례씩 우리 집 위를 지나다녔다. 까마귀 떼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하늘 높이 날아가고 바람이 불기라도 하는 날에는 낮게 무리를 지어 날아갔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이었다. 나는 까마귀들을 관찰하기 위해 다리 위로 갔다. 마침 은빛별이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은빛별이 2번 경쾌하게 지저귀었다. 그것은 아마 아무 이상 없으니 안심하고 날아라 라는 뜻인 것 같았다. 그런데 다리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은빛별은 큰 소리로 짧게 소리쳤다.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은빛별은 높이 날아오르며 잠시 나를 관찰하더니 내가 손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것을 알자 고도를 낮췄다. 그러자 부하들도 따라서 행동했다. 다음날 나는 어제와 같은 시각에 다리로 나갔다. 이번에는 지팡이를 든 채였다. 은빛별이 까마귀 떼를 이끌고 나타나자 나는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었다. 은빛별은 재빨리 높이 날아오르며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다시 낮게 내려와 날아갔다. 그 이튿날
이번에는 진짜 총을 들고 나갔다. 은빛별은 총을 발견하고는 당장 큰 소리로 요란하게 신호를 보냈다. 사람의 말로 해석하자면 총을 가진 사람이다. 대단히 위험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았다. 은빛별의 부관들이 부하들에게 똑같은 신호를 보내자 까마귀들은 삽시간에 흩어져 날기 시작했다.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서야 까마귀들은 다시 열을 맞춰 낮게 날아갔다. 나는 은빛별의 외침이 언제나 일정한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총을 가지고 나가보았다. 은빛별은 역시 똑같은 소리로 위험을 알렸다. 언젠가는 까마귀 행렬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길 옆에 나무에 매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본 은빛별은 빠르게 2번 외쳤다. 아마도 조심해라, 위험해라 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나는 여러 차례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 까마귀들에게도 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에 따라 명령 방법이 달랐고 때로는 극히 조그마한 소리의 차이도 엄청나게 다른 뜻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천천히 지적이면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것이고 까라고 3번을 외치면 차렷이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4월이 되면 까마귀들은 사랑하는 상대를 찾아 결혼을 하느라 바쁘다. 마음에 드는 암까마귀들을 만난 숫까마귀들은 암까마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까마귀를 향해 내려오다가 거의 맞부딪힐 듯한 순간에 소리를 내며 다시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곤 했다. 그런가 하면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 옆으로 다가가 이상야릇한 소리를 토해내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까마귀들이 사랑 고백을 하는 소리다. 수컷은 암컷에게 이렇게 소리를 내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멋진 비행 솜씨를 보여줘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것이었다. 짝을 찾은 까마귀들이 신혼여행을 떠나고 나면 텅 빈 소나무 숲은 더없이 고요해졌다. 은빛별의 집과 보물. 캐슬 프랭크 부근에 슈가루프라는 야트막한 산이 있었다. 무성한 숲이 우거진 이 산은 거기서 200m쯤 떨어진 캐슬 프랭크의 숲과 이어져 있었다. 이 2군데 숲을 연결하는 가운데쯤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그 소나무 꼭대기에는 매일 빈 둥지가 있었다. 5월의 어느 아침, 나는 새벽 산책을 하던 길이었다. 그 소나무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둥지를 쳐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비어있던 둥지에 검은 꽁지가 삐죽하게 나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게 뭐지? 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둥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은빛별과 그의 아내였다. 그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거기 살고 있었으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며 살아왔던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은빛별의 집을 알아냈지만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매의 둥지를 건드려 은빛별에게 위험을 가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은빛별이 안심하고 그 집에서 생활해야만 내가 좀 더 자세하게 까마귀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은빛별의 둥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더니 은빛별이 입에서 뭔가 하얀 것을 물고 나왔다. 은빛별은 강가로 날아가 그것을 떨어뜨리더니 자신도 내려와 앉았다. 대체 뭐 하는 거지? 나는 호기심에 차서 지켜보았다. 은빛별은 그 하얀 것을 부리로 집어 올렸다.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둥이를 비벼대기도 하고 또 던지기도 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듯 그것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한 30분쯤 은빛별은 그것을 가지고 놀더니 흙과 나뭇잎으로 그것을 묻어놓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한참 뒤 나는 그 자리를 파보았다. 은빛별이 몰래 감추어둔 보물들이 소복하게 나왔다. 하얗고 예쁜 조개 껍데기와 자갈들, 양은 조각과 사기 그릇의 손잡이도 있었다. 은빛별의 보물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보물을 훔쳐본 것을 알고
은빛별이 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이다. 까마귀가 영리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눈치가 빠를 줄은 정말 몰랐다. 내 딴이 들키지 않도록 잘 덮어두었는데도 말이다. 은빛별을 관찰하는 동안에 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한 가지는 까마귀도 결코 한가롭게 살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때는 매일 공격을 받기도 하고 대부분 적을 경계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가끔은 은빛별도 나쁜 짓을 했다. 작은 새의 둥지를 빙빙 돌다가 갓 낳은 알을 먹어치워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빛별만 꾸짖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기 마련이다. 한 번은 은빛별이 입에 빵 조각을 물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녀석 어디서 큰 횡재를 한 모양이로군. 나는 미소를 띠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은빛별이 실수로 하수도에 빵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빵은 물살에 밀려 곧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빛별이 어쩌나 지켜보았더니 재빨리 하류의 터널 입구로 날아가는 게 아닌가. 조금 뒤 빵이 터널 속을 빠져나오자 은빛별은 재빨리 그 빵을 물고 만족한 듯 세차게 날개짓을 했다.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조차 그런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기 마련인데 한낱 날짐승인 까마귀가 침착하고 재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6월 금음쯤 까마귀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새끼들도 부모를 따라 숲으로 왔다. 어른 까마귀들은 아기 까마귀를 데리고 소나무 숲으로 갔다. 캐슬 프랭크의 소나무 숲은 까마귀들의 본거지이자 공부를 하는 학교이기도 하다. 아기 까마귀들은 이곳에서 어른 까마귀들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배웠다. 어느덧 새끼들은 제법 의젓하게 커서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어미가 시중을 들어주지 않아도 줄줄이 나뭇가지 위에 열을 지어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또 한두 주일이 지나면 털갈이의 시절이 온다. 이때 어미 까마귀는 대부분 신경질적이 되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훈련시키는 일만은 열심히 했다. 많은 어른 까마귀들 중에서 은빛별은 가장 뛰어난 교사였다. 그는 이따금 까마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을 교육시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까마귀들에게 지혜롭고 유익한 내용일 것이 틀림없었다. 까마귀 학교는 군대처럼 짜여져 있었다. 새끼 까마귀들의 역량과 연령에 따라 몇 개의 소대로 나눠져 아침마다 중대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훈련이 끝나면 어른 까마귀들과 마찬가지로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9월이 되자 새끼 까마귀들은 훌륭한 젊은이로 변해 있었다. 개 중에는 마구 소리치는 것만을 좋아하고 어리석고 또 미련한 녀석들만 있긴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대로 훈련을 받아 많은 것을 터득하고 있었다. 소년과 소녀도 구분할 줄 알고 우산과 지팡이와 총을 구별할 줄도 알았다. 둥지를 지을 때에는 어느 쪽에 대문을 내야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지도 알았고 여울을 약올려서 먹이를 내버려 두고 가도록 하는 방법도 알았다. 매가 습격해 오면 나무 떨기 속으로 숨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터득하고 있었고 대수롭지 않은 상대와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먼저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새끼 까마귀들은 이렇듯 세상 일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직 다른 새들의 둥지를 찾아서 알을 쥐어먹는 일 같은 건 알지 못했다. 살아있는 조개를 잡을 줄도 몰랐고 죽은 짐승의 눈알을 파먹는 일도 없었으며 밀과 보리의 싹을 보고 구별하는 일 같은 건 더욱 할 줄 몰랐다. 무엇보다 여행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9월이 끝날 무렵이 되자 어미 까마귀들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완전히 털갈이를 해서 깨끗한 새 깃털로 몸을 단장한 것이다. 몸의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기분도 명랑해져서 신경질을 부리지 않게 되었다. 엄격했던 은빛별 선생님도 너그럽고 인자해져서 젊은이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은빛별은 젊은이들에게 신호나 명령에 쓰이는 언어를 가르쳐 나갔다. 모두 차렷, 나라, 높이 나라,
흩어져 다시 모여 내려앉아 식량을 모아. 까마귀들은 모두 날개를 접고 땅 위에서 먹이를 줍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는 사이에도 보초 까마귀는 망을 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얼마쯤 지났을 때 은빛별이 다급하게 외쳤다. 총을 가진 사람이다. 빨리 흩어져라. 은빛별의 명령을 부관이 되풀이하자 까마귀들은 숨을 곳을 찾아 순식간에 날아올랐다. 까마귀들은 숲속에 숨는가 하더니 어느새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소나무 숲으로 돌아갔다. 보초병은 모든 까마귀가 교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밀한 주의력과 강한 정신력을 가진 까마귀만이 보초를 서게 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 까마귀들은 망보는 일과 먹이를 줍는 일을 동시에 하면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까마귀 부대는 매우 조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 다른 새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 제비도, 기러기도, 그리고 다양한 새들도 까마귀 부대에 비길 수 없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까마귀 부대는 은빛별의 지휘에 따라 남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또 캐슬 프랭크의 소나무 숲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영리한 까마귀들도 바보가 되어버릴 때가 있었다. 그때는 바로 깜깜한 밤이다. 낮에는 큰 매도 무서워하지 않는 까마귀지만 밤에는 더없이 어리석은 날짐승이 되었다. 그들은 천적인 부엉이를 가장 무서워했다. 밤중에 부엉이가 울면 까마귀들은 벌벌 떠면서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민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양쪽 눈이 얼어서 소경이 되어버리거나 심하면 얼어 죽는 일도 있었다. 낮이 되면 까마귀들은 잃었던 용기를 되찾아 부엉이를 찾아내 실컷 굴려주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또다시 벌벌 떨면서 부엉이를 무서워하는 것이었다. 1893년의 일이었다. 숲속을 산책하던 나는 토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런데 마치 무엇에 쫓기기라도 한 듯 전속력으로 달려간 듯한 모양이었다. 이상스러운 것은 추격자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토끼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이윽고 뭔가가 뜯어먹다 남긴 토끼의 시체가 보였다. 그 옆에는 발가락이 2개인 발자국과 갈색 깃털이 있었다. 범인은 바로 부엉이군. 주위를 둘러보니 5m 정도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부엉이가 보였다. 부엉이는 커다란 눈을 뒤룩거리며 한참을 앉아있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그곳을 떠나지 않다 소리를 내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이틀 뒤의 일이다. 까마귀들이 사는 소나무 숲 쪽으로 걸어가던 나는 죽어있는 까마귀 한 마리와 그 옆에 또렷이 찍힌 부엉이의 발자국을 보았다. 까마귀는 마지막까지 부엉이에 대항해서 힘을 다해 싸운 듯 깃털과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아마도 까마귀는 밤에 습격을 당해서 나무 위에서 끌어내려와 죽은 것 같았다. 나는 죽어있는 까마귀의 시체를 뒤집어 보았다. 아니, 나는 깜짝 놀랐다. 그 까마귀는 바로 은빛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침통한 마음으로 한동안 은빛별의 주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까마귀들의 뛰어난 지도자이자 어린 까마귀들의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은빛별. 그런 그도 천적인 부엉이를 이기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만 것이다. 까마귀들은 은빛별의 죽음을 알고 있는 듯 슬프게 울어댔다. 까악까악거리는 이 소리는 캐슬 프랭크 소나무 숲을 오랫동안 흔들어 놓았다.